1991년 교도관이 규정에 따라 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 수감자가 다가와 교도관에게 간절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요구 내용은 자신의 천여막 검사를 원한다는 것. 요청을 한 수감자의 이름은 슈리, 21세의 나이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였다. 보통 사형수들의 마지막 부탁은 가족, 연인을 만나길 원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하기 마련인데 자신의 천여막 여부를 검사하겠다는 요청은 매우 의아하다. 도대체 그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21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왜 이런 특이한 요청을 하는지 알아보자. 슈리는 1970년 중국 상하이에서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로서 그녀의 가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슈리는 어린 시절부터 뽀얀 피부, 짙은 눈썹과 큰 눈으로 전형적인 미녀의 얼굴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며 교육에 힘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슈리의 성적은 매우 평범했고 공부에는 재능도 취미도 없던 그녀의 성적은 고등학교 때 하위권까지 내려가게 된다. 시간이 흘러 1988년 대학 입시가 끝난다. 이변은 없었고 그녀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다. 평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좋아하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슈리는 대학에 가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런 그녀는 부모님에게 재수를 해보겠다고 말하였지만 그녀의 가정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그녀의 남동생 또한 곧 수험생이 될 나이였기도 했으며 그녀가 공부에 재능이 없음을 알아본 부모님은 슈리의 재수를 반대하였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더 늦기 전에 기술을 배우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가정에 보탬이 될 것을 권유한다. 그런 부모님의 뜻에 슈리는 동의했고 동네에서 전자제품 전파사를 운영하는 이나이 씨에게 찾아간다. 이나이 씨는 35세로 당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전자제품 전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재산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전자제품 수리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었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꽤 유능한 사람에 속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기술을 배우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길 희망하며 그의 가게로 찾아왔다. 당연히 경쟁도 심했고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은 이나이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담배, 술, 식료품 등을 구매한 뒤 슈리의 손을 잡고 이나이 씨의 전파사에 방문하였으며 간곡하게 그녀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이나이 씨는 이때 슈리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남자였는데 비해 슈리는 여성, 그것도 매우 아름다운 얼굴을 한 여성이었다. 이에 이나이 씨는 단번에 그의 부모님의 요청을 수락하고 슈리를 제자로 맞이한다. 과잉 친절. 전파사에 출근한 슈리는 본격적으로 전자제품 수리 기술을 배우며 이나이 씨의 가게에서 근무하게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로 나온 슈리는 매우 긴장하며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나이 씨는 그런 그녀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한다. 바쁜 출근 준비로 인해 항상 아침을 굶고 출근하는 슈리를 위해서 가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으며 전자제품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슈리의 질문에도 매우 성심성의껏 답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업무 실수에도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며 실수를 수습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나이 씨의 태도에 슈리는 좋은 스승을 만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며 삼촌처럼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그의 나이는 그녀의 아버지와 많이 차이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부와 제자 관계이지만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나이 씨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일상적인 고민 상담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전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나이 씨에게 털어놓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며 감정이 격해진 슈리는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눈물을 흘리는 슈리에게 다가간 그는 눈물을 닦아주고 슈리를 포옹했다고 한다. 사실 유부남이었던 이나이 씨와의 포옹이 부적절한 행동임을 슈리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인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말투와 따뜻한 동정에 취해 그대로 그의 품에 잠시 안겨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의 선택을 그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며 결국 모두의 파멸을 불러오게 된다. 검은 속내와 혼란스러운 감정. 그로부터 며칠 후 가게에 손님이 없었던 한가한 시간, 이나이 씨는 슈리의 뒤로 다가가 갑작스럽게 슈리를 끌어안았다. 슈리는 매우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이나이 씨는 슈리에게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다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한다. 덧붙여 발버둥치는 슈리에게 그동안 자신과의 좋았던 기억을 하나씩 말하며 적극적인 구애의 말을 시작했다고 한다. 고백을 받은 슈리는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물론 이나이 씨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으나 그 감정이 존경인지 사랑인지 알 수 없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음에 이 고백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때 받은 고백이 슈리가 살면서 처음으로 받은 고백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슈리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곧 이나이 씨가 슈리를 놓아주며 막을 내린다. 이후에도 이나이 씨는 평소처럼 슈리를 잘 챙겨주며 음식과 옷을 사주는 등 지속적인 호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며 슈리는 감동을 받았고 조금 특별한 감정을 느꼈었다고 한다. 이러한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나이 씨는 슈리에게 볼뽀뽀를 시도했고 이에 슈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에 이나이 씨는 슈리가 자신의 고백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슈리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슈리는 이를 받아주게 된다. 이후 이들은 가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키스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중 문득 슈리는 이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고 수치심과 후회를 느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나이 씨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그와의 관계가 지속되면 자신은 언제나 떳떳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그녀는 이제 다시는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나이 씨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진다. 갑자기 바뀐 그녀의 냉랭한 태도를 감지한 이나이 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슈리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한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안끼리 강제로 진행한 정략 결혼이었으며 자신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슈리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감정적 호소가 먹혀들었는지 슈리는 이나이 씨가 불행한 결혼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이나이 씨와의 애매한 관계가 지속된다. 뒤틀린 관계. 이러한 애매한 관계는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상한 관계였지만 둘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때때로 슈리는 이나이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이나이 씨는 슈리가 이제 완전히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나이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슈리에게 다가가 키스를 한다. 평소처럼 슈리도 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나이 씨는 이날 좀 더 대담했고 슈리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슈리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순수한 사랑을 원한다고 말한다. 이에 이나이 씨는 매우 당황했고 TV에 나오는 사랑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진정한 현실의 사랑이라고 절규한다. 하지만 슈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더 이상 현실의 사랑을 가르치려 든다면 벽에 머리를 부딪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온 힘을 다해 이나이 씨를 밀쳐낸다. 극단적 선택을 말하며 저항하는 슈리를 보고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걱정한 이나이 씨는 행동을 멈추고 슈리에게 사과한다. 이때 이나이 씨는 밀려나며 목과 얼굴 등에 핥힌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조금 정리된 후 슈리는 이나이 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면 결혼 첫날 밤 그가 절규했던 현실의 사랑을 배우겠노라고 말하게 된다. 슈리 또한 이나이 씨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나이 씨는 슈리의 몸을 원했을 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는 슈리에게 아내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나이 씨의 진심을 확인한 슈리는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다짐한다. 집착. 다음 날 출근한 슈리는 이나이 씨의 아내를 마주한다. 평소 슈리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했는데 어젯밤 남편의 목과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 무언가 촉을 느껴 수상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 것이다. 당연히 슈리는 이나이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인정하지는 않았고 애초에 이나이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그녀는 가게를 떠나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 집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을 때 알리려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매일 출퇴근하는 척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화즈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슈리에게 일자리를 구하게 된 사정을 전해들은 화즈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새로운 전파사를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아마 이나이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화즈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슈리는 부모님께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전파사를 열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 화즈는 그동안 기술을 가르쳐주고 슈리에게 잘 대해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나이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1990년 7월 이나이 씨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던 날 슈리는 화즈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다. 이 사건을 알아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새로운 남자친구 화즈는 이나이 씨에게 그동안 슈리를 잘 돌봐주어 고맙다고 말하였고 슈리도 정식으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나이 씨의 귀에는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동안 슈리에게 보였던 모든 정성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만 상기하며 술만 마시다 돌아오게 된다. 이후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진 그는 슈리의 부모님에게 찾아간다. 그리고 2년간 슈리를 성심성의껏 가르치며 슈리를 돌봤다는 생색과 새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에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온 슈리를 붙잡고 전파사를 여는 계획을 접고 이나이 씨의 전파사로 돌아가 그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종용한다. 이를 들은 슈리는 매우 격분하여 이나이 씨에게 찾아가 따진다. 하지만 이에 이나이 씨도 맞받아치며 고마움도 모르고 자신을 떠나려 한다며 화를 냈고 자신과 슈리 사이에 오간 손편지를 내보이며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동네에 벽보를 붙여 앞으로 슈리의 인생을 괴롭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한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슈리는 다시 이나이 씨의 가게로 돌아가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들은 부적절한 관계 끝에 서로의 밑바닥까지 확인하게 되었고 슈리는 이나이 씨 때문에 화즈와 함께 가게를 열고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와 달리 애매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이나이 씨는 슈리를 협박하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기회가 엿보일 때마다 그녀에게 현실의 사랑을 가르치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해진다. 뒤틀린 관계의 끝. 이러한 날이 계속되며 슈리는 점차 분노와 증오심에 휩싸이게 된다.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하면 어김없이 그의 협박과 강제로 사랑을 가르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또한 슈리가 가게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그의 아내가 가게로 찾아와 슈리를 욕하며 뺨을 때리는 일도 생겼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슈리는 이나이 씨를 죽이고 모든 관계를 끝낼 계획을 세운다. 처음에 슈리는 이나이 씨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경계심이 매우 강한 탓에 이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분노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슈리의 분노의 칼끝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다. 이나이 씨에 대한 분노를 그의 딸에게 쏟아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1990년 12월 19일 오전 9시 이나이 씨의 딸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간 슈리는 그의 딸을 만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하다는 말을 전하며 유인한다. 아이는 이 사실을 믿고 놀라며 슈리를 따라 나섰는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슈리는 그의 딸을 망치로 살해한다. 이후 도망치려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이를 발견하고 슈리를 제압해 인근 경찰서로 연행한다. 중요한 것.
슈리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1991년 9월 25일 처형당한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슈리의 부적절한 관계에 손가락질하며 처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슈리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그것에 대해 검사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 한다. 사형이 선고된 마당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 결국 1991년 9월 슈리가 처형되기 전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 결과 그녀는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맞았다고 전해진다. (1976년) 부산 어느 마을 두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형님과 동서 관계로 동서의 남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총 4,400만 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형님이 동서를 속여 400만 원만 지급하고 차액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다. 형님의 이름은 박분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마였다. 박분례는 1926년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중산층 이상의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박분례는 19세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남일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이혼하게 되며 이혼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알려진 바 없다. 박분례는 이후 술집에서 접대부 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름 빼어난 외모 덕으로 지역 유지들과 많은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연하의 남자 엄씨를 만나게 되어 그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살게 된다.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전쟁 직후 성비 불균형 그리고 고전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두 번째 부인을 들이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상연하 커플 자체가 흔치 않았을 뿐더러 두 번째 부인으로 연상의 여자를 들였다는 것이 매우 어색한 일이었다. 당시 박분례는 나름 미모가 뛰어난 편이었다는 말이 있었으니 이런 점 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신문 기사에 실린 사진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잘 이해되지 않긴 마찬가지다. 외모적인 기준이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에 따라 미적 기준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돈의 맛. 박분례는 1973년 당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동창생으로부터 보험업을 소개받고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 일을 할 때의 주변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박분례는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박분례는 주변 동료들에게 친절하며 그들의 경조사를 자기 일처럼 챙기는 등의 활발한 사회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때 박분례는 1973년 11월부터 1976년 1월 사이에 세계의 보험회사에 친인척 8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사망했을 시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1974년 3월 어린 시절부터 30년 동안 알고 지낸 최무순 씨에게 저축성보험과 재특약성보험 두 가지를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1974년 10월 사이아나칼륨을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하여 최무순 씨를 살해한다. 이때 최무순 씨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하여 약 22만 원을 편취하게 되는데 살해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으나 보험 수혜자가 박분례도 아니었고 당시 22만 원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었으나 처음부터 이를 노리고 살해했다고 생각되긴 어려워 보인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박분례는 어떠한 이유로 최무순 씨를 살해하였고 이때 해약금 22만 원을 편취하여 돈의 맛을 보고 이것이 이후 일어나는 살인에 대한 동기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이후 살인 범죄에 대한 예행 연습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자매. 박분례에게는 위로 5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었다. 1921년생 박분선 씨이다. 당시 박분선 씨는 중풍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딸과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었다. 투병 중인 남편을 홀로 돌보며 아이들까지 키우느라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당찬 성격의 동네 주민들에게도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30년 지기를 살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75년 1월 31일 박분례는 돌아가신 아버지 제삿날 음식 장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언니 박분선 씨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 제사를 지낸 후 언니 부부가 잠들었을 때를 기다려 언니 부부와 딸이 잠든 방에 방화를 저지르고 인근 300m에 위치한 친척 오빠의 집으로 도망친 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친척 오빠에게는 제삿일을 도와주고 쉬러 왔다고 말한 뒤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전해진다. 박분예가 저지른 방화로 그의 언니와 조카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형부는 약 이틀간 전신화상으로 병원에서 신음하다 끝내 사망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이 화재 사건 조사차 형부가 있는 병원으로 왔는데 박분예가 경찰에게 형부는 중풍에 걸려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본인이 대신 중간에 말을 전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이에 경찰이 수긍하자 중풍이 있어 몸을 똑바로 가눌 수 없는 형부가 담뱃불을 붙이다 놓치게 되어 이불에 불이 붙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게 된다. 이때까지 화상을 입은 상태로 형부는 살아있었고 아마 박분예가 이상한 진술로 경찰을 속이는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사건은 실수로 인한 화재로 마무리되고 당사자들인 박분선 씨, 그녀의 남편,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가 사망하여 사건은 종결된다. 이때 박분예는 언니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시아버지 때는 1975년 4월 1월 31일 화재 사망사고 약 3개월 후 박분예의 동거인 엄씨에게는 73세 고령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심장 쪽에 지병이 있으셨다고 전해지며 평소 이혼녀였던 박분예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박대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날은 시어머니의 칠순생신을 기념하여 가족들이 모였는데 시아버지의 식혜에 약을 타 시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차후 재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기 때문에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시아버지는 매우 고령이었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탓에 경찰 조사 없이 자연사로 사망 처리되었다. 시아버지 사망 이후 남편에게 유산이 상속되는데 상속된 유산을 박분예가 남편 모르게 모두 사용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지만 추후 재판에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된다.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다른 사망사건과 다르게 특별한 보험관계가 없었고 유산 또한 박분예가 아닌 엄씨에게 상속된 것을 박분예가 몰래 사용한 것이며 음독 살해 여부도 당시 과학수사의 명확한 한계로 인해 밝혀내기 어려웠던 점으로 재판부에서 무혐의를 결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동생 서두에 언급되었던 사건이다. 동거인 엄씨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다. 이 남동생 또한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박분예는 남편 몰래 유산을 사용한 일을 들킬까 우려하여 그의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6년 5월 11일 시동생에게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다방으로 불러내었고 이때 가지고 있던 사이아나 칼륨을 시동생의 차에 섞어 마시게 한 후 시동생이 차를 마시자 급한 일이 있다고 자리를 떠난다. 시동생은 곧바로 귀가하였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복통을 호소하며 급사해버린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이후 박분예는 사망한 시동생의 아내, 즉 동서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시동생 이름으로 4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 둔 것이 있으니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보험금 4,400만 원을 수령하여 400만 원만 동서에게 전달한다. 이때 보험회사 측은 보험금 수령 확인차 동서에게 연락하게 되는데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사실은 실수령 금액이 400만 원이 아닌 4,400만 원인 것을 알게 된 동서가 격분하여 박분예에게 나머지 4천만 원 모두 반환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상함을 느낀 보험회사는 사고조사에 착수하였고 경찰에 계획살인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사망한 엄씨의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감식하였으나 당시 기술로는 부패가 진행된 시신에서 독극물 검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살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부검 결과로 박분예의 살인은 덮어졌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박분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판하여 8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기까지 한다. 어찌되었든 시동생 명의의 보험금 편취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돌아온 아들 1975년 1월 31일 언니 살해 당시 언니의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고 1977년 전역한다. 그는 이모 박분예가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며 박분례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시작한다. 이때 박분례는 횡설수설하며 일부 금액을 수표로 지급하고 차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아들은 검찰에 사건 진상조사를 규명하는 진정서를 넣게 된다. 이에 경찰은 박분례를 재조사하기 시작하고 박분례의 집에서 사이아나 칼륨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977년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놓는다. 처음 살해됐던 친구 최무순에 대한 범행도 이때 밝혀지고 앞서 말했듯 시아버지 살해 혐의는 무혐의로 끝나게 된다. 그럼에도 밝혀진 범죄가 5명을 연쇄살인한 것으로 1978년 사형을 선고받고 1983년 7월 9일 형이 집행되어 악마 같은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친구와 가족을 살해하여 편취한 보험금은 쇼핑이나 유흥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박분례와 엄씨의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분례의 남자관계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일부 기록에 호스트바에서 사용했더라는 말도 있지만 호스트바는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파된 시점이 대략 1980년대 후반이므로 이는 박분례 사건의 시대상과 맞지 않으며 카바레 같은 업소를 다니며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009년 8월 6일 경찰은 주차장에 미상의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신고는 단순히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아니었고 차량 안에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차량을 확인했다. 차량 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남성은 41세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프라모델 조립가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과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지 않았다. 이유는 피해자의 손에 연탄을 만진 흔적이 전혀 없었고 차량 안에서 차 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이 남성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점 등이 있었다. 경찰은 렌터카의 명의를 조사하였고 키시마 카나에라는 여성을 특정했다. 또한 최근 있었던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했다. 2009년 2월 4일 오우메시에서 53세 남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과 2009년 8월 15일 지바현에서 80세 남성이 자택에서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키시마 카나에라는 여성은 이들 모두와 연관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연인 관계로 말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키시마가 이미 2009년 9월 25일 혼인빙자 사기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많은 남성으로부터 혼인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로 입건된 여성이었다. 2010년 2월 22일 키시마는 3건의 살인사건 혐의로 재입건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키시마 카나의 겉모습이었다. 고도 비만 체형과 평범 이하의 외모를 가진 여성이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꽃뱀 사기를 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키시마 카나에를 알아보도록 하자. 키시마 카나에. 키시마 카나에는 1974년 11월 27일 홋카이도 동부에 위치한 나카시베 지초에서 사형제 중 장녀로 태어났다. 가족은 키시마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 인근의 베카이처로 이사하게 된다. 베카이처는 도쿄의 2배가량 면적을 가졌지만 인구는 1만 명 정도로 매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소가 12만 마리가 있다고 하니 소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의 아버지는 행정서사로 근무하는 나름 엘리트였고 어머니는 피아노 강사로 일했다고 한다. 그녀의 집 근처에서는 항상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을 주변 이웃들은 부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키시마의 가정환경은 나름 유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초등학교 시절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그 시절부터 도벽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며 계도에 나섰지만 키시마의 도벽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키시마는 허언증이 심했으며 돈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이를 위해 거짓말하는 것에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 키시마는 대략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도벽과 허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키시마는 항상 돈을 많이 가지고 다녔고 빈번하게 택시를 타거나 친구들과 놀 때 친구들의 돈을 대신 내주곤 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키시마에게 그렇게 풍족한 용돈을 준 일이 없었다. 이에 관련하여 키시마는 당시 원조교제를 했다는 증언들도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시절 나카시베치의 주차장에서 중년의 남성과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첫 경험. 키시마 카나에는 고등학교 시절 40대의 대머리 남성과 교제를 했다. 친구에게 요즘 만나는 남성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40대로 추정되는 대머리 남성이었다고 한다. 이 남성과 키시마는 여타 다른 원조 만남을 하는 남성과는 달랐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키시마는 이 남성의 지시로 남성의 지인의 집에서 통장과 인감을 절도하는데 협력한 일로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당시 키시마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돈을 변제하며 사과한 점과 키시마가 미성년자였던 점 등이 참작되어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시작. 키시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양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하기 위해 상경한다. 하지만 키시마는 곧바로 대학을 중퇴하고 풍속점 등에서 일한다. 이때 자신에 대해 말하길 매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남성들이 자신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매우 많은 남성의 마음을 기술로 사로잡아 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키시마는 돈에 대한 집착과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풍속점 일을 하는 와중에도 절도 등을 함께 저질러 수차례 경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하며 인터넷 사기도 치게 된다. 이에 2003년 인터넷 경매 사기죄로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키시마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그는 이 일을 매우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러던 2005년 키시마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와중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버지는 차를 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물에 빠진 키시마의 아버지 차량을 조사하던 중 용도를 알 수 없는 연탄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를 두고 키시마의 아버지도 키시마가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증거가 없기에 이는 추측성 의견으로 남는다. 꽃뱀. 2000년대 초 키시마는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이 만든 음식, 여행사진, 고가의 와인을 마시는 사진 등을 올렸다. 실제로 키시마는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키시마의 사형 소식을 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은 더 이상 키시마가 해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슬프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녀가 지닌 마성의 매력 중 하나는 요리였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어필하며 남녀 소개 사이트 등에서도 활동했다. 키시마는 자신의 신분을 몰락한 귀족의 자녀로 소개하며 피아노 강사, 간호사 등 여러 가지 직업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키시마는 고도 비만이었으며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무엇보다 남성들에게 매우 적극적이었다. 자신에게 대화를 거는 남성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조금 가까워지면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관계를 발전시켰다. 남성들이 넘어오면 바로 관계를 가진 후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며 결혼할 의사를 은연중에 전달했다.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남성에게는
접근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는 남성에게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가가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요리 솜씨와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더불어 어린 시절부터 풍속점에서 갈고 닦은 능력을 이용하여 뒤떨어지는 외모를 커버하며 남성들에게 마성의 매력을 뿜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여성 경험이 매우 적은 독거 남성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키시마에게 금전과 목숨까지 빼앗긴 남성은 대략 6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개의 사건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 및 체포 당시까지 피해를 당하던 남성까지 합치면 대략 20명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범죄 수법. 그녀는 관계가 깊어진 남성들에게 자신이 공부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 자신이 어린 시절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현재는 몰락하여 공부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훗날 결혼해서 갚겠으니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종용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니 흔쾌히 자금을 융통해 준다. 그리고 여기서 키시마의 외모가 빛을 발하는데 매우 평범이하의 외모를 가진 덕에 남성들이 이 여자의 사랑이 정말 찐사랑이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설마 이런 외모의 여성이 자신들을 속일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큰 자금을 융통한 남성들에게 키시마는 연락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한 남성들은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연탄을 구매한 이력을 가지고 경찰이 추궁하자 그들이 내게 연탄을 사다 달라고 요청해서 사다 준 것일 뿐이고 본인은 직접적으로 그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자신과 이별을 괴로워한 나머지 그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 키시마가 연루되었다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1억 엔을 편취했다. 이에 키시마는 사형이 선고된다. 키시마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만 이변은 없었고 대법까지 사형은 유지되고 끝내 사형으로 종결된다. 키시마는 사형이 선고된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 교도소에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옥중 모습을 전하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해 블로그를 운영한다. 심지어 이 블로그는 유료 회원 서비스까지 존재하며 적잖은 가입자들이 이에 호응했다고 전해진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으나 이 여자의 추종자들이 상당히 많다.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내용을 기고하며 자신의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사형수 신분으로 옥중 결혼식까지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횟수가 무려 3번이나 된다. 첫 번째 결혼은 2013년 무렵부터 편지를 주고받았던 도쿄의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는 60대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아내와는 사별한 상태였고 키시마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이 있었다. 이 남성과 약 10회 정도 편지를 주고받은 후 키시마는 이 남성과 옥중 결혼식을 올렸다. 키시마는 결혼한 남성에게 결혼 후 주일에 면회를 올 것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일 때문에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이 남성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자 자주 면회 오지 않는 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해버렸다. 이후 이혼 후 100일이 지나야 하는 법률상 기간이 지나자마자 체포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 옥중 재혼을 한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남편이 키시마를 입양해 전 남편이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키시마는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한 키시마는
2018년 1월 세 번째 결혼을 한다. 이후 이 남자의 정체가 2019년 4월 공개되었는데 무려 주간 신조라는 언론사의 편집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그 언론사에서 편집장 다음 2인자 정도 위치라고 전해진다. 4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키시마의 유언 수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를 취재하던 중 빠져들어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이 남성이 신문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도 있다. 키시마가 자서전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그녀의 매력은 다음과 같다. 테크닉. 키시마 본인이 작성한 저서 예찬 속에는 자신의 테크닉이 얼마나 위대한지와 자신이 얼마나 명기인지에 대해 많은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언한 남성은 없다. 목소리. 이에 관해서는 법정 등에서 실제로 키시마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분이다. 종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라는 표현, 아마도 옥구슬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라는 표현 같다. 일반적인 말을 하는 와중에도 헐떡이는 목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달콤한 목소리라는 표현도 있다. 아마도 매우 기교를 부리는 듯한 목소리가 아닌가 추정된다. 깔끔한 글씨체. 편지를 많이 주고받으며 남성을 만났던 키시마의 글씨체는 매우 깔끔하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글씨 잘 쓴다고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요리. 키시마는 유명한 요리 전문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전해지며 여러 요리 수업을 듣고 과정을 수료했다고 전해진다. 키시마는 남성의 위장을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큰 매력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물론 요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화이다. 그녀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는 매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옥중 결혼을 3번이나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깊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키시마는 이렇듯 사형수의 신분으로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잘 지내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1993년) 중국 산시성 허치현의 두오잉촌 한 여성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황스잉. 인신매매를 통해 외딴 시골 남성에게 팔려오게 된 여성인데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구타를 당하는 것이다. 남성의 이름은 자오룽시오. 50대였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황스잉을 구매한 것이다. 남성은 전 재산을 모두 털어 황스잉을 구매하였고 황스잉이 도망칠 수 없도록 발가벗겨 몇 날 며칠을 방에 감금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그녀를 감시하였다. 몇 차례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외딴 산골짜기에서 멀리 도망칠 수 없었고 그때마다 심각한 구타가 가해졌다. 또한 남성은 밤마다 황스잉을 찾아와 관계를 요구하였고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자오룽시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고 쌀 대신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집은 매우 추웠다. 결국 돈으로 사온 아내였던 황스잉은 자오룽시의 가족들과 함께 농사도 지어야 했다. 이러한 생활이 2년간 지속되자 황스잉은 큰 병에 걸리게 된다. 이에 황스잉이 사망할 것을 염려한 자오룽시는 마지못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황스잉에게 2년 만에 유일한 외출이었고 황스잉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황스잉은 이때 도망쳐 경찰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황스잉은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는 황스잉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황스잉의 이름은 펑옹주였고 충칭시 인신매매 범죄단체 소속의 여성 범죄자였다. 사람을 속여 인신매매를 하던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반대로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외딴 시골로 팔려오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펑옹주. 펑옹주는 충칭의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들은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그녀가 혼기에 들자 바로 이웃 마을의 소년인 진딩치에게 시집 보낸다.
펑홍주의 성격은 사악한 편은 아니었지만 여타 농촌 사람들과 달리 근면 성실과는 거리가 먼 여성이었다. 언제나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꾸던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진딩치와 결혼해서 3명의 딸을 낳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이까지 생기자 그녀의 가정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무능하다고 핀잔을 주며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펑홍주는 마을 이웃이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을 불법 입양 보내며 큰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해 듣게 된다. 당시 중국은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펼치며 1명 이상 호적에 올릴 경우 큰 벌금을 부여하였다. 또한 남아선호 서상이 팽배하여 아들을 낳아야 가게를 잇고 노후를 대비하며 다복하게 살 수 있다는 관념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아 초과 출산 현상이 심각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없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싶어하는 가정들도 많아 농촌에 아이를 불법 입양하여 키우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보상금을 받은 이웃의 이야기를 들은 펑홍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기 시작한다. 브로커. 펑홍주는 마을의 대부분의 가정이 초과 출산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처음 그들에게 접근하여 아이들을 입양 보낼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입양을 보내주고 보상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에 아이가 필요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브로커 영업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의 남편 진딩치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후 펑홍주는 첫 번째 거래에 성공하게 되어 몇백 위안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들은 입양 보내기를 원하는 이웃에게 남아 1000위안, 여아 150에서 500위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게 2에서 3배 수준의 금액에 판매하는 식의 인신매매 중개업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은 거래 1회에 평소 그들이 벌어들이는 1년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었고 이들은 아우성치는 양심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만 기뻐했다. 하지만 펑홍주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 인신매매업. 펑홍주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가정에 보상금조로 지불하는 금액이 매우 아까웠다고 한다. 이에 그녀는 아이를 직접 납치하기 시작한다. 길에서 사탕과 과자로 유혹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한눈판 사이 아이를 냅다 들고 도망치기도 하였다. 또한 병원에 있는 아이를 훔쳐오는 경우도 매우 빈번했다고 한다. 펑홍주의 범죄는 처음엔 남편과 둘이었으나 가족 사업으로 발전해 남편의 친척과 그들의 가족 등 총 7명의 범죄 단체로 발전하게 된다. 범죄 단체로 발전한 이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들은 직업 속에서 중매 등으로 위장한 가짜 광고를 만들었고 고액연봉 직업과 좋은 남편감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산골 마을로 유인했고 그곳에 외로운 노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여성들이 반항하면 조직원들이 무차별 폭행하여 그녀들을 굴복시켰다고 전해진다. 또한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훔쳐온 아이들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기 전 아프게 되는 상황이 잦았는데 펑홍주는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아픈 아이를 유기했다고 전해진다. 많은 아기가 밀매 도중 병에 걸려 버려졌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임산부를 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아마 펑홍주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수단 정도로 바라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펑홍주에게 납치된 사람의 수는 알려진 인원만 85명에 달한다. 특별수사팀. 1986년 2월 충칭시 융창현과 다주현에서 아이와 여성이 계속해서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초기 경찰은 단순한 실종 혹은 가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은 이를 조직적인 납치 사건으로 인지하고
1992년 대규모 인신매매 사건 특별수사팀이 결성된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황홍주 범죄 집단의 범행의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황홍주와 그의 남편을 포함한 7명을 주요 범죄자로 특정하였고 1992년 8월 7일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하여 주요 범죄자 6명과 협력한 조력자 40명 등을 체포한다. 이 과정에 그녀의 남편은 경찰의 총에 사살된다. 붙잡힌 이들은 사형 및 무기징역, 조력자들도 죄질에 따라 약 1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하지만 주범 황홍주는 이때 잡히지 않았다. 당시 황홍주는 인신매매를 위해 허난성으로 가 있었다. 그녀는 허난성에서 충칭으로 돌아오자마자 기차역에서 한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남편은 경찰이 발사한 총에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내몽골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타 도망치게 된 것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허용은 황홍주를 놓치게 된 것에 매우 격분하며 어디에 있든 반드시 잡아 체포할 것을 다짐하고 이후에도 수사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인과응보. 기차를 타고 내몽골로 도착한 황홍주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을 속여 황스잉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벽돌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벽돌 공장은 불법 업체였고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며 말만 걸어도 놀라는 황스잉이 본능적으로 뒤가 구린 사람인 것으로 알아채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황홍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지 못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만 하며 지내게 된다. 그녀는 공장을 6곳이나 옮겨다니며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남편이 경찰이 발사한 총에 피살된 것을 듣고 매우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때때로 길거리에서 자며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떠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황홍주는 같은 고향 사투리인 스촨성 억양을 사용하는 남성을 만난다. 충칭은 1997년 3월 14일까지 스촨성에 속한 도시였다. 아무튼 몸도 마음도 매우 지쳐있던 황홍주는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는 남성에게 매우 친밀감을 느꼈고 그 남성도 황홍주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남성은 자신이 기거하는 숙소에 그녀를 살게 하여 거리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왔고 식비도 챙겨주는 등의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그 둘은 점점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공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황홍주의 사정을 알았던 그 남성은 산시성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한다. 황홍주는 이 남성의 제안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 남성을 쫓아간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황홍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밤이 되자 남성은 근처 자신의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출발하자고 말했고 매우 허름한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천이야, 이 여자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청년은 3,500위안 이하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좀 있지만 당신에게는 충분합니다. 이 가격에 더 어린 여자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황홍주는 자신이 거래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도주한다. 하지만 곧 두 남성에게 붙잡혔고 남성들은 황홍주를 묶어놓고 거래를 계속한다. 끝내 3,500위안의 거래를 마친 남성은 유유히 사라졌다. 반대의 입장. 자신을 구입한 자오롱씨라는 50대 노인은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오롱씨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도구가 필요했고 황홍주는 그런 자오롱씨에게 팔려온 것이다. 황홍주는 몇 차례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마을은 너무나 외진 곳에 있었고 길을 잃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자오롱씨에게 번번이 인계되었다. 자오롱씨는 도망치다 붙잡힌 황홍주를 구타하였고 몇 차례 구타와 감금 등이 이어지자 황홍주도 도주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2년 후 그녀는 구타와 학대, 고된 노동, 부족한 영양 상태 등으로 뇌출혈 증세가 왔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편마비가 오게 되었고
이에 다리를 절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과 학대는 계속되었고 가난한 농민이었던 자오릉 씨는 펑홍주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아 그녀는 누워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또한 그녀는 1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한 번을 제외하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12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으며 12년 동안 단 3번의 목욕만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몸도 불편하여 도주는 아예 포기하게 된다. 몸에는 이가 들끓었고 거동이 불편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기력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녀는 그녀가 매매했던 여성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했을까 싶다. 체포인가 구출인가. 2004년 펑홍주가 수배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중국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고 두어잉촌도 더 이상 낙후된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며 그곳에서 펑홍주를 보는 외지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펑홍주 사건 담당 경찰인 허용에게 두어잉촌의 스찬성 사투리를 쓰는 황스잉이라는 외지 여성을 보았는데 펑홍주와 매우 유사했다는 제보가 접수된다. 이에 허용은 두어잉촌으로 출동한다. 그동안 몇몇 제보가 있긴 했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 하지만 허용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두어잉촌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한 허용은 마을 입구에서 60대 노인을 발견하고 황스잉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었다. 노인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고 허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노인의 집에 도착한 허용은 침대에 누워있는 황스잉을 발견했는데 한눈에 펑홍주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매우 무기력해 보였고 몸 전체에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방에는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와 그녀가 몸이 아프게 되자 큰 맘먹고 자오릉슈가 사다준 이제는 펑홍주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낡은 TV 한 대만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을 본 펑홍주는 처음에 당황하여 자신은 황스잉이라고 말했지만 곧 펑홍주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의해 구출 같은 체포를 당한다. 처벌. 그녀는 체포되어 경찰의 통제하에 샤워를 했는데 12년 만에 3번째 샤워다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 그녀는 모든 죄를 자백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이제 남편도 남아있지 않았고 집도 없었으며 그녀의 딸과 노모도 그녀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12년간 매우 힘들었고 몸에 장애까지 생겼으니 자신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죄는 그런 고통으로도 용서받을 만한 종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형이 집행되어 죄 많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1994년 3월 3일) 일본 후쿠오카 구마모토현 규슈 자동차도로의 타마나 주차장에 청소 용역을 하던 여성이 매우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쓰레기통을 비우던 중 쓰레기 더미 안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왼팔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후쿠오카 야마몬군 야마가와 주차장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팔과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가방에서 왼쪽 팔목이 발견되었다. 이어 다음 날인 3월 4일 후쿠오카 구마모토역 안에 위치한 동전 물품 보관함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복부가 도련해진 몸통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시신들의 DNA를 분석하였고 모두 동일인의 것임을 파악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적 특징도 특정할 만한 것이 없어 피해자의 신원을 바로 찾아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단서를 포착했다.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감싸고 있던 전단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전단지의 출처 등을 수사하였고 해당 광고지가 특정 지역에 14,000부 인쇄되어 한정된 지역에만 배포된 전단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그 인근 지역에 실종신고 접수 기록을 조사하였고 실종자 가족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접수된 실종자 중 발견된 시신과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
피해자로 추측되는 실종자의 이름은 이와사키 마유미. 30세의 미용사로 후쿠오카시 조구 텐진처의 비비토라는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여성이었다. 경찰은 먼저 마유미의 행적을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인 에다 후미코라는 38세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에다 후미코는 마유미의 직장 동료로 2월 27일 마유미를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어 에다 후미코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후미코가 3월 2일 렌터카를 타고 후쿠오카시를 드라이브한 사실을 발견했으며 그녀가 이동한 경로는 모두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일치하였다. 경찰은 후미코를 조사하였으나 후미코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지만 후미코의 지문은 왼손목을 감싸고 있던 전단지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월 15일 경찰은 후미코를 체포하였다. 에다 후미코. 후미코는 1978년 결혼하여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러던 1989년 후미코의 가족은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을 장만하였고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후미코는 후쿠오카 시내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미용실 비비토를 운영하는 카미메이카라는 헤어 전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에다 후미코의 사건 진술. 후미코는 카미메이카에 취업한 후 카미메이카의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와 매우 친해졌다.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품었고 얼마 안가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둘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아파트도 임대하여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후미코가 카미메이카에 취업한 1년 뒤 마유미가 미용실 비비토의 미용사로 취업하여 후미코와 함께 일하게 된다. 마유미는 매우 친절하고 싹싹한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았으며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후미코는 마유미와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던 A씨가 미용실에서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마유미는 후미코보다 젊고 예뻤기에 후미코는 A씨를 마유미에게 빼앗길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후미코는 마유미를 질투하며 괴롭히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A씨는 후미코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마유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후미코의 질투심은 커져만 갔다고 한다. 후미코는 둘 사이가 이미 발전했다고 여기며 탐정사무소에 두 사람의 뒷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탐정사무소의 조사 결과 마유미와 A씨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이 내용을 후미코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후미코는 이를 믿을 수 없었고 본인이 직접 이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무언의 전화, 즉 괴롭히는 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걸어 이들을 정신적으로도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던 1994년 어느 날 A씨는 후미코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후미코는 이 이별 통보의 원인이 마유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격분하였다. 마유미 또한 평소 자신을 은근히 괴롭히는 후미코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였다고 한다. 1994년 2월 25일 마유미는 가게를 옮겨 다른 곳에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직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미코와 이야기를 하던 중 둘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말싸움으로 인해 후미코는 더욱 격분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불난 곳에 기름을 부어버리듯 2월 26일 A씨로부터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던 아파트를 해약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후미코는 더욱더 격분하여 끝내 마유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2월 27일 오전 10시 15분경 후미코는 이직 절차에 대해 상의하자며 마유미를 카미메이카 사무실로 유인하였다. 이날은 일요일이었고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었다. 곧 마유미가 사무실로 도착했고 둘은 또 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후미코의 감정은 극에 달했고 마유미의 목을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그리고 마유미를 잘라
여행 가방에 나누어 담고 사무실을 정리하였다. 오후 3시경 사무실을 빠져나와 자택으로 시신을 옮긴 후 혈흔을 정리하고 시신의 일부를 집 근처 쓰레기 집화장에 유기하였다. 그리고 3월 2일 시신을 후쿠오카 지역 여기저기에 나누어 유기하였다. 여기까지가 후미코가 진술한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사건에 후미코의 공범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여성인 후미코 혼자 그 짧은 시간에 시신을 훼손하고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공범으로 매우 의심되는 남성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 공범을 조사하지 못했다. 이유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후미코가 체포된 이후 곧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뒤에 다루겠으나 공범 남성을 B라고 하겠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며 지금까지 등장했던 A씨는 잊어버려야 한다. 또 다른 진실. 후미코는 1978년 결혼하였으나 사실 성소수자였다.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 B는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성소수자였다. 남성 B는 미용실 비비토의 단골이었고 미용실 점장과 단골과 점장 사이로 가깝게 지내다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마유미 역시 성소수자였으며 가해자 후미코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이다. 남성 B와 후미코는 같은 성소수자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마유미는 후미코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별을 요구했다. 이에 후미코는 크게 격분하며 마유미를 임신하게 만든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조사한 후미코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마유미를 임신하게 만든 남성은 다름 아닌 남성 B의 연인 미용실 점장이었던 것이다. 후미코는 이 사실을 남성 B에게 알리고 이에 격분한 B씨와 후미코는 마유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였다고 한다. 시신의 복부가 도려내진 것은 범인들이 마유미의 임신 사실에 격분하여 자궁을 도려낸 후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 공범설이 순식간에 덮어진 것은 남성 B씨의 극단적인 선택도 있었지만 사실 B씨의 집안의 입김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 B씨의 아버지는 유명한 병원 원장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덮었다는 추측들이 있다. 이 가족은 이후 다른 흉악 사건들의 주범으로 일본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 가족을 저주받은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고베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다. 처벌. 1994년 7월 1일 후쿠오카 지법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후미코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17년을 구형하였다. 1995년 8월 25일 법원은 후미코에게 검찰의 구형에서 1년을 감형시킨 16년형을 선고한다. 이후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고 1999년 9월 3일 최종적으로 16년형이 확정되었다. 후미코는 이전에 다루었던 꽃뱀 사건의 주범인 키시마 카나에처럼 자신의 범죄를 책으로 집필하여 발간한다. 그 책의 제목은 1996년 12월 1일에 발간된 옥중수기 고백 미용사 조각살인 사건이라는 책이다.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후미코는 2010년쯤 출소하여 지금쯤 자신이 발행한 책의 인세를 낭낭하게 챙기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6년 7월 27일) 중국 항저우 50대 남성이 다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다. 이 남성의 하반신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남성은 자신의 성기가 절단되었다고 절규하였고 의사는 서둘러 치료를 시작했다. 상처는 오래되지 않았기에
의사는 절단된 성기를 이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성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지만 남성은 분실하여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남성의 성기는 어디에 있으며 왜 절단된 것인지 알아보자. 신더치안. 남성의 이름은 신더치안이다. 충칭시 출신의 그는 젊은 시절 건설 노동자로 일했다. 매우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모았고 끝내 자신의 건설 회사를 차리게 된다. 건설 회사는 매우 번창하였고 그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재산이 모이게 되자 그는 가정에서 매우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내를 하인대하듯 강압적으로 대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씀씀이가 컸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베풀며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끔 진행되는 마작판에도 종종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2008년 어느 날 참석한 마작판에서 어떤 여성이 채무자들로부터 곤란해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 여성은 매우 젊고 아름다웠다. 예뻐서였을까? 신더치아는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그냥 도와주게 된다. 이에 여성은 매우 고마워하였다. 그녀는 샹징이라는 28세의 여성으로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샹징. 샹징은 유부녀였다. 그녀는 매우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으며 4세의 아들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샹징과 비슷한 또래였고 그들은 매우 가난했다. 샹징은 가난한 그들의 처지를 매우 싫어했으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남편을 패배자라고 부르며 무시했다.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던 샹징은 어느 날 인근 도박장에서 마작을 접하게 되었는데 마작을 할 때 너무나 즐거웠고 금방 큰 돈을 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샹징은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계속된 패배에 감당할 수 없는 도박 빚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일 도박장에 출입했다고 한다. 그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채무자들로부터 크게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때 마침 나타난 구세주 같은 남자가 바로 당시 43세의 신더치안이었다. 그 남성은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게임을 해보라며 돈까지 쥐어주었다. 불륜남녀. 신더치안은 샹징이 매우 예쁘고 귀엽게 느껴졌다. 게임비를 내주며 샹징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샹징의 기술을 칭찬했다. 그날 마작에서 샹징은 소소하게 승리하였다. 샹징은 신더치안에게 매우 고마워하였고 감사의 뜻으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더치안은 흔쾌히 승낙하였고 둘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날 관계를 갖게 된다. 이후 그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신더치안은 집에서 늙은 아내만을 상대하다가 20대 샹징을 만나게 되니 매우 행복했고 샹징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뻐 보였다고 한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며 값비싼 음식과 옷 그리고 장신구들을 선물했다. 샹징 또한 집에 있는 가난한 남편은 패배자로 여기며 하찮은 사람처럼 취급했으나 돈을 매우 잘 벌고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는 신더치안은 승리한 인생을 사는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이에 신더치안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샹징은 패배자라고 생각되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다. 그녀의 남편은 수차례 그녀를 찾아와 이혼을 철회하고 자신과 함께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샹징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아들마저 남편에게 맡긴 채 떠난다. 그녀에게 가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이혼 소식을 듣고 신더치안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행복했다고 한다. 이후 신더치안을 만난 샹징은 자신은 이제 이혼하였고 신더치안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신더치안은 기분에 취해 자신도 곧 이혼하고 샹징과 재혼하겠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둘은 매우 행복했다. 관계의 끝.
신더치아는 처음에 실제로 이혼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이혼하고 지급해야 하는 재산 분배를 생각하니 도저히 이혼할 수 없었다. 이에 샹징에게 자신의 재산 분할 문제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샹징은 실망했으나 큰돈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둘의 불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이렇게 이들의 관계는 약 8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8년간 뜨겁지는 못했다. 이유는 샹징의 씀씀이와 도박 중독 때문이었다. 신더치안을 만난 이후 돈 걱정 없이 세게 베팅을 하게 된 샹징은 당연히 크게 잃는 날이 많았다.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주던 신더치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고 결국 샹징의 씀씀이를 그의 재력이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이에 2016년 1월경 마지막으로 20만 위안을 주며 이별을 통보한다. 하지만 샹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신더치안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신더치안은 몇 차례 샹징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샹징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신더치안은 더 이상 샹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된다. 이에 샹징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신더치안을 불러낸다. 신더치안은 응하기 싫었으나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며 샹징의 초대에 응한다. 컷. 2016년 7월 27일 샹징과 신더치안은 모 호텔에서 만나게 된다. 샹징은 이날 신더치안을 몸으로 유혹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도박 빚도 갚아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더치안은 샹징의 생각과는 달리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샹징의 유혹도 통하지 않았다. 더 이상 신더치안에게 샹징은 그리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둘의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혼하고 가족까지 버리며 신더치안에게 왔는데 그런 자신이 버림받는 것처럼 느낀 샹징은 크게 분노한다. 이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신더치안을 위협하여 화장실로 몰아넣는다. 이후 흉기로 신더치안을 공격하였고 고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더치안의 하반신을 붙잡고 공격하였다. 그녀는 흉기로 하의를 열고 신더치안의 성기를 수확해버린다. 매우 신속한 행동에 신더치안은 반응할 수 없었고 성기가 절단되어 하반신에 매우 큰 고통을 안고 허겁지겁 맨몸으로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는 잘린 성기는 챙기지 못했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샹징은 신더치안의 성기를 인근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다. 샹징이 가방에서 범행 도구를 꺼냈다고 하는데 흉기를 가방에 준비한 것을 보면 애초에 계획된 범죄 같기도 하다. 조강지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신더치안은 자신의 본처 저우차이엔에게 전화한다. 저우차이엔은 남편의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남편의 사고와 그 원인이 되었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당황하고 슬펐으나 그래도 남편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기에 이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녀는 남편이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웠지만 27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곁을 지킨다고 말했다. 샹징과 신더치안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아내가 이를 과연 몰랐을까는 의문이다. 아마 알고도 모른 척하며 살다가 사고 이후 외면하던 진실과 마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끝내 절단된 신더치안의 성기는 찾지 못하였고 신더치안은 이제 더 이상 서서 소변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성기를 절단하고 도망쳤던 샹징은 결국 다음 날인 2016년 7월 28일 체포된다. 그녀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3년에 처해진다. (1991년 10월)
운남성 소재의 교도소. 사형을 앞둔 어린 여성 사형수가 교도관에게 매우 괴이한 요청을 한다. 형 집행 전에 제 몸 안의 피임 도구를 제거해 주세요. 사형수의 이름은 타오징, 21세였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다. 교도소 측은 타오징의 요구사항을 들어줘 교도소 내에 작은 수술 공간을 마련해준다. 타오징은 중국의 미녀 사형수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여성의 죄목은 무엇이고 왜 사형을 선고받았는지 알아보자. 타오징은 1971년 운남성 루이리시에서 일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로 일했다고 전해지는데 얼굴이 매우 잘생겼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얼굴값을 심각하게 하는 남성으로 여성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와 다투는 날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타오징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의 아버지와 이웃집 아주머니가 집 침대에서 알몸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후 어머니는 홀로 일하여 가정을 꾸려나갔다. 일련의 사건들로 타오징은 반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중학교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를 닮았는지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 얼굴이 매우 예뻐졌으며 또래 여자아이들 대비 키도 컸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외모로 많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첫 남자. 인기가 많았던 타오징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나 만나지는 않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타오징은 학교에서 매우 공부를 잘했던 남학생과 사귀게 된다. 둘은 뜨겁게 사랑했다. 때때로 학교를 제끼고 데이트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로 인해 남자친구의 성적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남자친구는 지역 삼류대학에 간신히 합격했고 타오징은 그 어떤 대학에도 합격하지 못하였다. 대학에 합격한 남자친구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홀연히 사라지며 잠수 이별을 하였고 그렇게 타오징은 3년간 사랑했던 남자친구와 허무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 이에 타오징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 무렵 그녀의 어머니도 일을 하다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타오징은 사회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이에 타오징은 시집갔던 언니와 형부로부터 일부 금전적 지원을 받아 미용실을 열어 운영하게 된다. 파리들. 1990년 초 타오징이 운영하는 미용실에는 타오징의 얼굴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특별히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단순히 머리를 감겨달라는 요청만 하였다. 그런 손님들 중 일부 손님들은 다른 은밀한 서비스 요청을 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하지만 타오징은 이런 손님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고 오히려 무안을 주어 쫓아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머리를 감겨달라고 요청한 손님 중 한 명이 타오징을 더듬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에 타오징은 매우 불쾌해하며 손길을 뿌리쳤다. 손길을 뿌리치는 타오징의 행동에 그 손님은 심하게 화를 내고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잘생긴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손님에게 완력을 사용해 쫓아냈다고 전해진다. 난동을 부리던 손님은 더 난동을 부리지 못하고 잘생긴 남자의 기세에 눌려 도망치게 된다. 타오징은 그런 남성이 마치 TV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느껴졌고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두 번째 남자.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타오징을 구해준 남성의 이름은 양보였고 미얀마 사람이었다. 운남성 루이리시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매우 인접한 도시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사건 이후 양보는 타오징의 가게에 매우 자주 찾아왔고 머리를 감겨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 양보는 매우 돈이 많았다.
타오징이 한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의 데이트에서 척척 쓰는 모습을 보였고 값비싼 옷과 장신구들을 선물했다. 이에 타오징의 아름다운 외모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타오징은 이때 매우 행복했지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양보는 외국인이었고 외국에 나가는 일이 매우 빈번했으며 한 번 나가면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인 사이가 되었으나 개인적인 사정과 가족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양보가 하였다.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타오징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주인공의 실체. 타오징은 외국에 나가면 연락이 되지 않는 양보에 대해 양보에게 다른 여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타오징은 양보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이에 타오징은 양보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양보의 직업에 대해 캐묻게 된다. 양보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끈질기게 물어보는 타오징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하게 된다. 그는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자였던 것이다. 또한 양보는 타오징에게 아이를 낳지 말아줄 것을 부탁한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충격을 받은 타오징은 병원으로 가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양보와 헤어질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 양보는 수많은 영양제와 선물을 가지고 타오징의 집에 방문한다. 그리고 타오징의 어머니에게도 인사하며 타오징에게 자신을 따라 나가자고 제안한다. 양보를 너무 사랑했던 타오징은 이에 큰 감동을 받았고 양보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다. 헤어질 결심했던 마음을 하루 만에 바꾸고 마약 밀매자인 양보를 따라 나서게 된다. 사랑에 빠져버린 그녀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다. 제안.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말한 양보는 이제 노골적으로 타오징에게 자신의 일을 도울 것을 부탁하기 시작한다. 타오징의 마음은 점점 커졌고 양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에 양보는 타오징에게 IUD, 즉 피임도구 삽입 수술을 제안한다. 이 삽입 수술을 제안한 이유가 매우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유다. 이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마약을 포장하여 운반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진다. 타오징은 이 제안에 화를 내지 않고 앞으로 둘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괜찮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양보는 세상에 우리 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한 건지 매우 혼란스럽다. 이 대답에 타오징은 다시 한번 감동하고 삽입술을 받아 양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한다. 양보를 너무 사랑해서 이성적인 판단마저 마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양보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타오징의 가족에게 매년 1만 위안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어떤 기사에는 양보가 타오징에게 약물을 사용했고 주변 동료들과 함께 타오징에게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묘사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체포. 타오징은 미얀마로 넘어가 계획한 것처럼 마약을 삽입하여 중국으로 돌아온다. 이후 1991년 10월 8일 정오 쿤밍 아동병원 앞에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다가왔다. 이에 타오밍은 준비한 물건을 넘겨주었으나 타오징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진다. 사실 정장의 남성은 첩보를 받고 위장한 중국 공안이었고 타오징은 바로 체포되었다. 이때 타오징이 가지고 있던 양은 약 480g 수준이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마약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타오징이 소지하고 있던 양이면 무조건적인 사형이 확정된다. 설득. 타오징은 초범이었고 경찰은 이미 타오징이 단순 운반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타오징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다른 조직원들의 정보를 넘기면 타오징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고 약 10에서 15년 정도의 징역, 운이 좋다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실제로 타오징이 다른 조직원들과 그녀의 남자친구의 정보를 넘겼다면
수사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한 타오징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붙잡혔을 때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1심에서 타오징은 당연하게도 사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조직원들과 남자친구의 정보를 넘기고 항소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타오징의 가족과 경찰들은 끊임없이 타오징을 설득했다. 그들이 보기에도 타오징이 사형당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타오징은 끝끝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고 죽기를 각오했으며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의 IUD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할 뿐이었다. 이유는 당시 그녀의 고향 대홍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금속물체를 몸에 품고 죽으면 외로운 귀신이 되어 집으로 가는 길을 영영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타오징이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경찰도 매우 안타까워하며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재거수를 마친 타오징은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났고 그녀의 가족들은 오열하였으며 그녀는 큰 소리로 울지 말라고 소리치며 떠났다고 한다. 1991년 10월 26일 사형은 집행되었고 형이 집행된 이후 타오징의 몸에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남자친구와의 의리를 지켰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매년 약속했던 1만 위안을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았으며 양보라는 이름도 가짜였고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신분으로 체포도 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